안녕하세요. 류교환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미국 뉴스위크지는 조 바이든은 책임자가 아니며 고문들이 그림자 대통령직을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국가재정위원회 위원인 린디 리는 82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나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주변의 고문들이 그림자 대통령직으로 그를 통제하고 본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는 그의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찼으며 이는 6월 CNN 대선 토론에서 그의 열악한 성과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2024년 출마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패배 이후 다시 불거졌고 백악관과 몇몇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바이든의 정신적 쇠퇴를 유권자들에게 숨겼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더 일찍 부상하는 것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린디 리는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는 여러 면에서 극도로 파괴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총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월트 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외교정책의 본성에 대해 촘스키가 옳았다는 기고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고상한 이상에 의해 인도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건국에서부터 원주민에 대한 대량학살 캠페인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인도차이나 라틴 아메리카, 중동에서 수백만 명을 죽인 전쟁을 수행하거나 지원한 사실까지 미국의 모든 역사가 그 반대를 증명한다.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뇌 캠페인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포린 폴리시에 실린 글입니다. 한편 유튜버 월드리딩은 독일의 몰락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영상을 내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전후 독일 성공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다.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미국과 기타 서방 동맹국과의 무제한 자유무역, 냉전 중 미국의 안보 보장 덕분에 가능했던 최소한의 군사 지출이다. 이러한 요소 덕분에 독일은 비교할 수 없는 산업경제를 구축하고 관대한 복지국가를 유지하며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격화되자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결정은 이 신중하게 구축된 기반을 해체해버렸다. 독일은 모스크바에 대한 미국 주도의 나토 전략에 전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경제적 운명의 종지부를 찍었다. 독일은 이 중대한 실수로 인해 파멸할 운명이다. 러우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에너지를 포기하고 노르트스트림을 폐쇄하면서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대안이라는 게 있을 턱이 없다. 결국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과 독일 산업을 마비시키는 제조 위기가 발생했다. 저렴한 에너지가 없다면 독일을 산업 거인으로 만든 바로 그 분야, 즉 자동차, 철강, 화학은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독일의 급속한 녹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념적 헌신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성공의 두 번째 요소는 자유무역과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이었다. 수출의 선두주자로서 독일은 무역 장벽이 낮고 시장이 개방된 세계에서 번창했다. 독일의 경제 모델은 중국과 미국과 같은 국가에 자동차, 기계, 화학물질과 같은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는 데 달려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미중 디커플링, 무역 긴장의 증가는 독일이 의지했던 세계 질서를 붕괴시켰다. 독일 전후 번영의 세 번째 요소는 제한된 군사 지출이었다. 냉전 동안 미국의 핵 우산으로 보호받은 독일은 국방보다는 경제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의 국방 지출은 GDP 2% 미만에 맴돌았다. 나토의 목표보다 훨씬 낮았다. 이를 통해 독일은 인프라, 사회 프로그램, 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 베를린이 1000억 유로 규모의 방위 기금을 약속한 것의 기회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독일의 사례는 모두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취할 만한 교훈이다. 러시아는 오랜 한국의 경제 파트너로 서로 윈윈 해왔다. 그런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러우전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아무 관계도 없는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을 러시아 품에 안기도록 만들었다. 러시아는 원래 북한보다는 한국과 가까웠지만 이를 역전시킨 게 윤석열 정권의 어이없는 외교이다. 중국이고 미국이고 지금 우리가 한쪽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지정학적 대립의 tum바구니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과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한다. 해양 세력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 단언할 수 없고 대륙 세력이 모두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한국인들은 국제관계를 아직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보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대륙이고 해양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이익에 되는 편에 서서 유연하게 대응할 시기이다. 이상 유튜브 월드 리딩의 영상이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 1796년에 창립한 벤츠 부품 공급사가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가스프롬은 몰도바 공화국의 대금 부채와 계약 위반으로 1월 1일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 계약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의 운송을 중단해 유럽을 처벌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경제는 2024년 거의 4%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발다이 클럽의 프로그램 디렉터 보르다체프는 서구의 절반은 파멸할 운명에 처해 있다. 서유럽은 급속히 뒤처지고 있지만 그 엘리트들은 이를 부인하는 듯하다. 2022년 미국 동맹국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은 EU 블록이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파트너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무능함을 상징한다. 집단 서방의 지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쇠퇴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상하이를 잇는 동부 가스 파이프라인 8,111km를 연결했습니다.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프랑스군이 아프리카에서 속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외국군 기지를 폐쇄하기로 했고 차드에서도 프랑스군은 1월 말 철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프랑스군이 과거 식민 통치를 했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잇따라 철수한 가운데 세네갈 정부도 자국 내 모든 외국군 기지의 폐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세네갈에 있는 외국군은 약 350명의 병력이 주둔 중인 프랑스군이 유일해 사실상 프랑스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파예 세네갈 대통령은 세네갈은 독립된 주권국가라며 주권국 간에 외국군의 기지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헬 지역의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최근 수년간 쿠데타로 군정이 들어선 이후 식민 통치를 했던 프랑스 대신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자국 내 프랑스군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프랑스는 방위협력협정 종료에 따라 병력 1,000명이 주둔 중이던 차드에서도 최근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차드에서 철군이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사헬 지역에서 마지막 거점을 잃게 됩니다. 프랑스는 지부티를 제외한 아프리카 내 모든 기지에서 군대를 대규모로 축소하는 군사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아프리카 국가 중 세네갈과 차드 외에 지부티에 약 1,500명, 코트디부아르에 600명, 가봉에 350명의 병력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사헬 블록은 서구 신식민주의에 도전하면서 2023년 9월 사헬 국가연합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했고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와스에서도 탈퇴했습니다. 이 중에 말리는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금 생산국이며 상당한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제르는 세계 7번째 우라늄 생산국, 부르키나파소는 금과 구리, 그리고 경작지가 풍부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 저항의 축 전선 현황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새해 들어서도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되면서 가자에서 8번째 아기가 동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소 201명의 언론인과 1000명 이상의 의료진을 지난 1년 동안 사살했고 연일 병원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2018년 시리아 남부에서 최소 12개 반군단체 무기와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시리아 골란고원에 배치된 유엔 임무군의 인도군 여단장까지 살해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약 100대의 항공기로 지난달 26일 예멘 공항과 항구 등을 공격했고 후티 지도자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예멘군은 팔레스타인2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과 하이파의 발전소에 대응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이 예멘 미사일로부터 자국 도시들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예멘은 홍해에서 미국 항모 트루먼호와 순양함 게티스버그를 공격했고 홍해 상공에서 미국 F-18 제트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 제트기가 아군의 5인 사격으로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은 팔레스타인의 알락사 홍수작전 이후 총 211차례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고 있고 1147회 탄도 순항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이혜영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해서 한국에 공급한 110발의 에이테크스 미사일 중 일부를 러시아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벨루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2025년 6월 푸틴이 언급한 러우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전체 손실은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새해를 앞두고 총 300명 이상의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한편 퇴임을 임박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 약 11조 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자금 세탁에 세금 빼먹기죠.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끔찍한 3,222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처음 수령했는데요. 총 200억 달러를 수령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보복이 있겠지요. 한편 노동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가 러시아의 안전공간을 계속 압박하면서 충돌이 격화되어 폭발하였다.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며 세계를 위기 속에 몰아넣어 어부지리를 얻고 패권을 고수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유럽 나라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압박 전략의 희생물로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슬로바키아 총리 피코는 우크라이나의 협상 입장이 날로 악화되면서 국가 전체를 재앙으로 끌고 가고 있다. 외국 군대의 존재와 서방의 모험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영토의 3분의 1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검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탈영병에 대한 6만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월 말까지 탈영병 수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가 특수화학벨트를 사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불법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은 미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미국 스파이 유진 스펙터가 러시아 민간인에 대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펜타곤에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방사화학생물학방어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은 미국이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16,000개의 생물학적 샘플을 확보했다. 미국이 다양한 인종 집단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이 키릴로프 중장은 지난 12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폭탄 테러로 암살을 당했죠. 한편 러시아 방사화학생물학방어군 부사령관인 르티셰프 소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미군의 생물학적 존재감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가나와 지부티에 해군 군사의료센터의 지부가 배치되었고 나이지리아와 세네갈 등에도 실험실이 설립되었다. 아프리카 18개국에서 병원균의 감염 발생 특성과 의료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을 위험한 감염성 물질의 풍부한 저장고이자 실험 약물의 시험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1월 1일 공식 브릭스 파트너국 9개국을 공개했습니다.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입니다. 중국의 신장과 키르기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하나로 묶는 1대1로 철로가 시공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450억 입방미터의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지대 평화 유지에 합의해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화해하는 전략적인 자율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10년짜리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도 2025년 상반기에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한편 푸틴과 아제르바이잔 알리예프 대통령은 비행기 추락 사고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격추되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데요. 푸틴은 비극적인 사건을 애도한다고 밝혔고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여객기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총리 미슈스티는 1월
21일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죠. 창설조약 발효 10주년이 되었고 5개국의 무역의 자국 통화 비중은 90%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쿠바, 이란에도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와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의 자체 유예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략미사일부대 사령관 카라카예프는 오레슈니크 수준의 효과적인 다양한 미사일이 최종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해서 파키스탄의 기관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유럽 조지아 시위가 종식되고 카벨라슈빌리가 제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미국의 색깔혁명이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나치즘의 미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관한 러시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19개국이 지지했고 53개국이 반대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우크라이나,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군은 2030년대까지 노후화된 미니트맨 3 ICBM을 가동 상태로 유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교체용 센티넬 ICBM 프로그램의 지연과 비용이 통제불능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베테랑 지정학 분석가 브라이언 벌레틱은 미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을 포함한 전달 시스템 측면에서 두 강대국보다 상당히 뒤처졌다. 미국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의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나 중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분석가 콰트코프스키도 미 해군의 공격 태세, 12개의 핵 항공모함 전투단과 관련 잠수함, 호위함 등은 전 세계적인 표적이 되었고 기술적으로는 앉아있는 오리가 되었으며 운용하기 어렵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방어하기 어렵다. 이 모델은 끝났고 실제 수단과 헌법적 목표에 맞는 새로운 미 군사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국군 역시 병력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 1년간에 15,000명 이상이 놀라운 속도로 전역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은 단 14% 증액되어 투자 부족으로 군대가 72,500명으로 축소되었고 잠수함 함대 노후화 그리고 방공 시스템 신뢰는 약화된 상태입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가 나토의 GDP의 5% 수준의 국방 지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데타의 여왕이라고 하죠. 미국의 빅토리아 눌런드 민주주의 국가기금 NED의 의장으로 새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개입했고 색깔혁명과 쿠데타, 대리전쟁, 침략, 점령의 외교정책을 촉진한 쿠데타의 여왕입니다. 오랜만에 북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수해지역 원래 21,000세대의 신설 보수가 완료되어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북에서는 건설사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천군 등 지방 20곳의 공장이 준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개 시군의 변화가 매년 무조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도 2025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원회의가 열렸죠. 미국은
가장 반동적이다.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에게 새 편지를 보내서 2025년이 신나치즘을 타승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올해 전승절 붉은 광장 열병식에 조선군이 참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과 러시아의 비자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호 여행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고려항공 여객기도 5년 만에 상하이에 기착했습니다. 전세기 운항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을 살펴보지요. 중국이 시속 400km 고속열차의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50km입니다. 한편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화학 비료를 줄이고도 최고치를 경신해서 2024년 7억 톤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열효율 53.09%의 디젤 엔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100m를 9초대에 뛰는 것과 같은 과학적인 성과라고 평가되는데요. 연료 소모는 연 3,100만 톤을 절감할 수 있고 탄소 배출도 9,700만 톤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중국의 6세대 전투기 젠36의 첫 비행이 보도되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집단 침묵에 빠진 상태입니다. 중국은 경항모 076형 강습 상륙함도 진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101세로 사망했습니다. 여타 미국 대통령처럼 무수한 전쟁에 개입한 전범으로 지탄받고 있죠. 그리고 체로키 파일에서 드러나듯이 5.18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승인한 원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건국 후에 전쟁을 안 한 기간은 16년이다.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이다라는 역사적인 고백으로도 유명하죠. 카터는 1994년 핵위기 때 전격 방북을 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매우 총명했고 영리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죠. 카터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방북했습니다. 1977년에는 박정희의 인권 탄압을 거론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적이 있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전쟁은 항상 악이고 절대로 선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은 약소국가를 억압하기에 앞서 스스로 보유한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2005년에는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나은 전임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죠. 2005년 이라크 전쟁은 부당하다.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이라크 침공이 불필요했으며 부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에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이 아파르테이트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2018년에는 조선과 미국 양쪽 다 수용할 만한 평화협정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신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남한 대 북한의 종합군사력은 1대 100으로 남한이 완전 열세이다. 북은 핵탄두를 90에서 100기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군사력이 비교 불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이 12월 20일 취임했습니다. 미국인 1만 명 중 23명꼴로 노숙자인 것이 드러났는데요.
역대 최고 폭으로 늘어서 전년비 18.1% 증가한 77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평화단체 코드핑크는 미국이 올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보냈다. 이 돈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쓰일 수 있었지만 대신 죽이는 데 쓰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 가와사키가 160억 원 회계 부정이 드러났는데요. 뒷돈으로 자위대원들을 접대했다는 보도입니다. 아프간 동부에서 파키스탄의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이양 25주년인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운하를 환수하겠다는 위협에 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